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나라가 만든 90년대의 소형 경량 로드스터 기아 엘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기아 엘란이 아니라 기아 비가토라는 이름으로 수출이 됐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차종들 중에 쌍용에서 만든 칼리스타에 이어서 가장 적은 대수인 1000여 대 정도만 만들어진 차예요. 이 엘란을 보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경량 로드스터다 라는 것 이외에도 이 차의 베이스 모델이 됐던 그 로터스의 엘란에서부터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로터스 엘란에서 이게 아마 M100 이라는 모델명 M100 라는 모델명 코드명으로 만들어졌었고 80년대 아마 89년도 정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랬다가 95년까지 한 5, 6년 정도 생산이 되고 생산 종료가 됐죠. 그 로터스에서는 최초의 FF 로드스터 프론트에 엔진이 있고 또 프론트 휠 드라이브, 본격적인 스포츠카에서는 아주 드문 형태의 그 구동 레이아웃입니다. 대부분은 FR, 그러니까 프론트 엔진이 있고 리어 드라이브 형태의 스포츠카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부 비판도 좀 있었고, 그 로터스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핸들링 방법이나 또 차의 거동 특성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인기도 당시에는 뭐 많지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생산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당시 이제 경량 로드스터에 대한 그 염원을 가지고 있었던 기아 자동차가 이 로터스 엘란의 모든 생산 권한 그리고 생산 설비 등등을 전부 인수해서 차를 만들게 되죠. 당시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는 그 특히 마츠다에서 만든 MX5, 그 외국 수출명은 미아타라고도 하고 또 일본 내에서는 로드스터라고 그냥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 차량이 공전의 히트를 하면서 사실은 경량 로드스터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불었죠. 그래서 토요타에서도 MR2라는 것도 만들고 뭐 전 세계 많은 메이커들이 그 당시에 경량 로드스터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벤츠 같은 데도 경량 로드스터를 만들지 않다가 당시 SLK라든가 이런 새로운 차종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크라이슬러가 SLK의 플랫폼을 공유해서 크로스파이어라는 것도 만들어냈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 나온 새로운 형태의 경량 로드스터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아도 역시 소형 경량 로드스터를 가지려고 했고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로터스의 엘란의 전체 그 저작권을 포함한 생산의 권한을 가져와서 만들게 되죠. 로터스 엘란에서 기아 엘란으로 넘어오면서 몇 가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거의 스타일은 동일하고요. 플랫폼도 동일한데요. 엔진이 좀 바뀌었고요. 엔진이 바뀌니까 무게나 뭐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스펜션의 구조나 뭐 세팅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원래 이 차량은 우리들이 보통 그 모노코크라고 하는 차체하고 프레임의 일체형의 바디에 익숙해져 있는데 백범 프레임이라고 그 롤링 샤시 형태로 그 프레임에 샤시들 모든 것들이 장착이 되고 파워트레인까지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껍데기를 씌우는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졌었어요. 그 롤링 샤시라는 거는 그 모노코크 바디가 나오면서 없어진 구조인데요.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 위에 엔진이라든가 또 디퍼런셜이라든가 조향이라든가 또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장착돼서 자체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형태까지 되어 있는 것을 롤링 샤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롤링 샤시는 기본적으로 프레임 설계가 된 밑에 그 하체 구조 그 위에 캐빈을 씌우는 차체를 씌우는 바디를 씌우는 형태가 되죠. 근데 이 엘란은 역시 그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미 60년대에도 유사한 구조로 만들어진 엘란이 있었고요. 그거는 거의 20년 가까이 장수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생산이 종료됐다가
89년도에 로터스에서는 새롭게 나오고, 그리고 한 5, 6년 뒤에 우리나라 기아가 다시 그 로터스 엘란의 모든 구조를 받아들여서 만든 게 바로 이 엘란이죠. 그러면서 엔진은 이스즈의 1.6 터보 엔진, 로터스일 때는. 그랬다가 기아로 오면서는 1.8리터 자연흡기 엔진으로 바뀌게 되고요. 차체 무게가 약간 늘어나고, 한국에서는 너무 낮은 차체는 거동이나 세팅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최저 지상고가 한 2cm 정도인가 올라가서 세팅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제일 특징적으로 그 레이아웃에서 달라진 부분은, 바깥의 모습에서 달라진 부분은 바로 이 리어 램프입니다. 이 리어 램프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3구짜리, 그 다음에 리버스 램프가 하나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램프 구조로 바뀌었는데요. 요건 이제 기아 쪽의 디자인이고요. 원래 로터스에서 나올 때는 그 르노의 GTA 알핀느 GTA 터보라는, 뭐 저도 가지고 있는 르노 알핀느 GTA 터보의 리어 램프를 그대로 채용해서 로터스 엘란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외국의 다른 차의 부품, 특히 이제 외장 부품을 그대로 사용한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기아로 넘어오면서는 아마 저작권이나 라이센스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체 디자인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대략 뭐 기아 엘란에 대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실내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내부는, 이 차는 그 시트는 한번 교체를 한 차라서요, 오리지널리티는 없어진 상태예요. 하지만 다른 부분들의 오리지널리티는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기아 엘란이든 로터스 엘란이든 실내가 금방 파손되고 마모되는 게 특징인데요, 다행히 이 차는 크게 파손된 곳은 없어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깨끗한 상태, 오리지널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은 이게 일본에 수출됐는데 일본에서도 기아 엘란이라는 게 좀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여기 미터 클러스터가 있고요.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운데 부분에 여러가지 게이지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게이지, 그 다음에 오일 압력, 엔진 오일 압력 게이지, 시계도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뭐 등등 다이얼도 있습니다. 재떨이도 있고요. 이건 5단 수동 트랜스미션 이외에는 없었죠. 저 글로브 박스는 상당히 약해서 대부분 힌지가 파손이 돼요. 이것도 역시 파손이 됐습니다. 저거는 원래 달려있는 엠블렘인데요, 로터스가 디자인했다 라는 뜻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아 엘란이라고 안 써 있어요. 또 선바이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이거 일부러 오픈하는 후크를 미리 열어놨는데요, 여기 좌측하고 우측에 후크가 있고 그 후크를 한번 열고요, 그리고 조수석 측으로 이동을 해서 조금 뭐 레버를 잡아 당기면 그 다음에 탑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탑이 열리고 수납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후크를 여는데요, 후크를 열고 이 부분이 이렇게 위로 빠져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손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양쪽에 있으니까요. 미리 이렇게 빼서 올리고요. 이 탑을 한번 올립니다. 올리면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해제가 돼요. 이 상태에서 프리하게 해놓고 조수석 아래에 있는 이 레버를 당깁니다.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요 후크들이 해제가 돼요. 여기하고 요 부분의 후크들이 해제가 되고요. 당긴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열린 상태에서 앞에 호로 부분을 더 당겨서 이렇게 수납을 시키고요. 그리고 위에 카바를 덮는 뭐 이런 형태예요. 이게 그래서
뭐 운전석에 앉아서 후크 열고, 그 다음에 조수석에 와서 호로 반쯤 열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있는 레버 당기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있는 커버 열고 다시 수납하고,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니까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 아래쪽, 요 부분 아래쪽에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하고 세워놓고 할 때는 저 배터리 해제하는 것만 해도 일이 됩니다. 그렇게 불편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스포츠카니까 뭐 그런 거는 다 이해해야죠.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보통 우리 뭐 람보르기니나 이런 스포츠카들처럼 엄청 좋은 소리를 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대략 이런 형태입니다. 오일은 4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엔진 오일이. 되게 뭐 이런 우리 일반적인 그 당시에 승용차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들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1.8리터 무슨 스프린터 엔진인가 당시 그렇게 불렀던 것 같고요. DOHC 신족밸브 엔진이에요. 그래서 꽤 파워는 나오고요. 당시 아마 크레도스에도 이 엔진이 들어갔던가, 그래서 크레도스하고 많은 부품이 호환된다 라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즈의 1.6리터 터보 엔진이 나는 정도의 파워는 나지 않아서 그 100m에 도달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느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당시 이런 엔진을 달고 이런 차체에 소형 경량 스포츠카가 만들어졌던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엘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자, 그럼 트렁크 쪽도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냥 대충 이렇습니다. 쉽게 키로 열리게 되고요. 안에는 그냥 골프채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크기네요. 뭐 그래도 이런 스포츠카에 트렁크 스페이스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꽤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윈도우 워셔액은 여기에서 넣네요. 좁은 구조니까 여기저기에 분산해서 배치해 놓는 게 기본입니다. 네, 엘란을 타고 이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롤의 느낌이라든가 서스펜션의 거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시에 우리나라 차에서 볼 수 없는 정도의 단단함이라고 할까요? 땅과 거의 뭐 밀착해서 가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회전하는 부분에서의 롤의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깥으로 뭐 흘러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많이 타신 분들이 고속에서의 브레이킹에서는 약간 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평범하게 달리는 정도에서의 브레이킹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고요. 근데 뭐 아주 고속에서는 뒤쪽이 조금 흔들리는 모양입니다. 저는 아직 그런 현상은 못 느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편이에요. 손으로 대충 조립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금 운전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어가 스트로크가 달라요. 각 단이 들어가는 게 1단, 3단, 5단은 조금 긴 편이고요. 2단하고 4단은 스트로크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큰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리고 1단하고 3단의 위치, 그 거리보다 5단의 거리, 3단에서 5단의 거리가 좀 긴 편이라서 옆으로 많이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기어를 넣을 때 감각적인 오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불만으로 삼고 있는 점입니다. 그거 말고는 큰 불만은 없어요. 동력적인 특성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대시보드하고 프론트 윈드실드, 그러니까 앞유리창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뭐 뭔가 로켓이나 우주선 안에 앉아있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해요.
보통의 차들하고는 다른 느낌입니다. 그냥 미터 클러스터는 단순합니다. 지금 현재 이 차는 주행거리가 한 69,000km 정도 돼요. 조금 있으면 70,000km 정도 되겠네요. 다른 계기를 아까 뭐 실내를 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깔끔하죠. 뭐 80년대 90년대 차 같은 느낌입니다. 오디오는 한번 바뀌었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뭐 대부분 일본에 있는 차들이 뭐라 그럴까요? 온도나 습도가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사는 나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일본에서 오래된 차치고 그 에어컨이 고장 안 난 차가 거의 없다 라고 할 정도고, 에어컨 수리 비용도 뭐 한번 수리하면은 거의 400~500만 원까지 들기 때문에 수리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다행히 이 차는 에어컨이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 그 기아 엠블렘이 다 파져 있는 스티어링 핸들,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잘 보존되어 있는 핸들로 다시 교체는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차가 스피커가 아마 시트의 뒤쪽에 있을 거예요. 이 뒤쪽 아래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음질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트위터라든가 오디오 시스템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개조된 차들이 많은데, 이 차도 지금 트위터 하나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쪽의 실, 이 부분이 뭐 그 관전 포인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본에서도 역시 오래된 이 엘란에서 실이 파손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 차도 그냥 일반 실런트 또는 이제 실리콘으로 보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뭐 그런 일반적으로 타고 다닐 때 저 부분을 너무 깨끗하게 해서 완전히 신차처럼 하는 거 또 좋지만, 뭐 계속 저거는 열화되는 부품이니까 하나 좋은 물건을 확보해서 트렁크 안에 넣어 놓고요. 보통 타고 다닐 때는 저렇게 비만 새지 않으면 실런트로 보수를 해서 타는 것도 전체적인 메인테너ን스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이렇게 약간의 소리도 나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상태가 뭐 상당히 양호한 상태의 차량입니다. 시속 한 120km 정도까지는 달려봤는데 핸들에 흔들림도 없고, 그리고 원래 그 엘란이 가지고 있는 속된 말로 쫀득쫀득한 느낌, 그 느낌은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차는 그 고속 주행보다는 와인딩 로드에서 달릴 때 그 느낌을 즐기셔야 되는 차고요. 특히 이제 그 고속도로 같은 데서 램프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 차체가 옆으로 쏠리지 않고 그대로 노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주 일품인 차입니다. 리트랙터블 헤드램프, 그러니까 팝업으로 올라가는 헤드램프는 잘 고장이 나서요. 이 차도 고장이 나서 별도의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서 다른 걸로 개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차들이 저 부분이 고장이 나 있는 차나 개조되어 있는 차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나라가 1990년대에 이런 그 경량 로드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의 불모지로만 생각됐던 우리나라도 전 세계의 트렌드를 따라잡으면서 기술적으로 앞서간 형태의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그러니까 발전된 모습들이 그냥 어느 날 아침에 하루 만에 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이런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여러 가지 노력, 그리고 그때 했던 도전들이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기아자동차의 모든 기술진, 경영진, 그리고 담당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차들이 더욱 발전하고 앞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아 엘란에 대한 리뷰와 시승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